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한 곧 60을 바라보는 남성입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의심이 많은 사람도 그렇다고 남의 말을 덥석덥석 믿는 순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회사에서 사람 상대하는 일을 오래 했다 보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좀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진 몰라요.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마음속을 손바닥 보듯 다 안다고 여겼는데 실은 진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저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예요. 이야기가 좀 길 거예요. 듣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도 판단을 서둘러서 내리지는 말고 들어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몸져 누우시더니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가듯 떠나셨죠. 제가 20살이 간 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밑으로 1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조그만 손으로 저를 꼭 잡고 올려다보는데 그때 다짐했죠. 이제 내 동생한테 남은 건 나 하나뿐이다. 내가 부모 노릇까지 다 해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오빠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동생한테 좀 유별났어요. 학교 끝나면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하는지 시간까지 다 정해줬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통금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그런 저를 보면 혀를 내둘렀어요. 아니, 오빠가 무슨 아빠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무섭게 잡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무서운 오빠라서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부모 없는 어린 여자의 하나를 무슨 일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고맙게도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다른 애들 같으면 반항하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동생은 안 그랬어요. 제가 정해준 시간에 꼬박꼬박 잘 들어왔고 어디 가면 꼭 연락했고요. 커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무겁게 굴어서 힘들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았어. 오빠밖에 없으니까 더 그랬던 거잖아. 그 말 들었을 때 전 좀 울컥했어요. 어려도 제 속을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다행히 동생은 반듯하게 잘 컸어요. 저도 뒤늦게 공부해서 회사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잘 된 것 같은데도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동생이 40이 넘도록 혼자였거든요. 나 때문에 연애 한번 마음 편히 못 해보고 나이만 든 건 아닐까. 제 딴엔 오빠 노릇이랍시고 한 게 결국 동생 인생을 이렇게 만든 탓이 아닐까 싶어서요. 반대로 저는 일찍이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거든요. 아내를 처음 본 건 은행에서였어요. 그때 아내는 은행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회사 일로 그 은행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사실 처음엔 아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구에 여직원이 여럿 있었고 저는 그냥 볼일만 보고 나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봉투를 하나 들고 은행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붕어빵하고 풀빵 있잖아요. 그걸 한 봉지 사오셔서는 창구 직원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직원 하나가 그걸 딱 보더니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면서 아주 귀찮다는 듯이 밀어내더라고요. 그 어르신 얼굴이 순간 벌개지면서 봉지를 든 손이 어색하게 허공에 떠 있는데 보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봉지를 냉큼 받는 거예요. 어머,
안 그래도 아침부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를 꺼내서 맛있게 베어 무는 거예요. 어르신 얼굴이 순간 확 펴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하나에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예쁘고 그런 걸 떠나서 저렇게 속이 고운 사람이랑 살면 따뜻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은행에 갈 일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없는 볼일도 만들어서 갔죠. 그렇게 몇 번을 오가다 용기를 내서 말을 붙였고 다행히 아내도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연애가 시작됐죠. 만나면서 알게 된 아내는 겉으론 조용하고 말수도 적은 사람인데 속엔 아주 단단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대쪽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였어요.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많았어요. 저한테 딸린 동생이 있잖아요. 그때 동생이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뭐 요즘 세상에 부모 노릇까지 하면서 시누이를 통째로 떠안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아내였어요. 우리 결혼하면 자기 동생이랑 같이 살자. 셋이 같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외동으로 커서 형제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몰라. 동생 생기는 게 소원이었거든.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여동생 생긴 것 같고 난 더 좋아. 전 그 말에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셋의 살림이 시작됐어요. 신혼인데 시누이까지 끼고 사는 살림이었죠. 솔직히 전 걱정을 놓지 못했어요. 아무리 아내가 먼저 살자곤 했어도 막상 부대 끼고 살다 보면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더구나 동생 성격이 낯가림이 아주 심했어요. 밖에 가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했을 정도니까요. 누가 뭘 물어보면 얼굴부터 빨개져서는 고개만 푹 숙이고 대답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하는 애였죠. 어른이 돼서도 그 성격은 안 고쳐졌어요. 저는 그것도 제 탓인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생판 남인 새언니랑 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처음 얼마간은 동생이 제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와서 후딱 먹고 다시 들어가고요. 전 그걸 보면서 속으로 애가 탔죠. 이러다 둘 사이가 영영 서먹해지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절대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동생한테 억지로 다가가거나 부담을 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동생이 좋아하는 반찬을 더 해놓고 동생이 좋아하는 걸 알아두고 그런 걸 하나씩 하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 그때 백화점에서 본 원피스 그거 아직 있나 모르겠다. 내일 같이 가볼까? 그랬더니 동생이 우물쭈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에이, 뭐 그냥 지나가다 본 건데 저랑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고. 왜? 노란색 잘 받을 것 같은데. 가서 안 사도 돼. 입어만 보자. 구경만 해도 되고.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동생이 뭘 갖고 싶다는 말을, 그것도 옷 같은 걸 갖고 싶다는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평생 뭘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는 애였어요. 그런 애가 아내한테는 지나가다 본 원피스 얘기까지 하는구나 싶으니까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동생이 어디 볼일을 보고 밤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냥 잘 다녀왔다는 인사만 하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내 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새어 나오는 거예요. 문틈으로 들으려던 건 아닌데 화장실 가다가 저도 모르게 걸음이 멈춰졌어요. 동생이 그날 밖에서 누구한테 무슨 서운한 소리를 들었나 봐요. 목소리가 좀 처져 있더라고요. 언니,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지? 너무 바보 같아. 바보는 무슨, 아무한테나 쉽게 마음을 안 여는 게 왜 흠이야. 그냥 그건 성격인 거지. 전 그 말을 문 밖에서 듣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못 해준 말을 아내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지킨다고만 했지 정작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건 할 줄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 세월 참 빠르더라고요. 신혼 갔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희도 중년을 지나고 동생도 40을 넘겼고요. 그맘때 동생이 저희 집을 나가 따로 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멀리 간 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집을 얻어서 옆동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동생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랑 붙어 사는 게 지겹지 않냐고요. 너 살고 싶은 데 있으면 가도 돼. 오빠 눈치 볼 거 없어. 이제 너도 어른인데. 그랬더니 동생이 절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오빤 내가 멀리 가면 좋겠어? 난 언니랑 떨어지는 거 싫은데. 그때쯤엔 이미 두 사람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어져 있었어요. 동생이 이사를 가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붙어진 했죠. 아침에 아내가 국을 좀 넉넉히 끓이면 냄비째 들고 건너가서 동생 한 그릇 퍼주고 오고, 저녁에 반찬 하나 새로 하면 또 접시에 담아서 오고 가고요. 어떤 날은 동생이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고 가고, 또 어떤 날은 아내가 동생네 가서 밤 늦게까지 수다 떨고 오고 그랬어요. 전 그 광경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해져서 이게 남들 눈엔 좀 특별한 사이라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둘이서 나만 빼고 아주 한 팀이야. 난 보이지도 않지?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받아치더라고요. 어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끼고 싶으면 우리한테 잘해. 말은 그렇게 해도 전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에 동생이 수영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아침마다 동네 실내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생한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몇 달 다니더니 동생 얼굴이 정말 밝아진 거예요. 어느 날은 저녁을 먹다가도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 수영장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다?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래. 다음 주에 같이 캠핑도 가기로 했어. 저한텐 그게 얼마나 반가운 말이었는지 몰라요. 평생 사람 사귀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던 애가 드디어 제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아내한테까지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이참에 나랑 같이 수영 다니자. 진짜 좋아.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다 좋아. 그렇게 아내도 동생을 따라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아침마다 같이 수영 가방을 챙겨서 나가는 걸 보는 게 내심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계속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요즘 동생 얼굴이 유난히 밝은데 수영장에서 좋은 인연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저는 궁금해서 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만 하다가 넌지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동생 요즘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내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웃으면서 받아줄 텐데 정색을 하더라고요. 당신 괜히 이것저것 캐묻지 마. 나이가 몇인데 알아서 하겠지. 저는 좀 머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아내가 유난히 제 입을 막았던 것도, 동생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도요. 다 그 무렵부터였거든요.
전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저 마음이 놓인다고만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아내는 수영 가방을 챙겨서 나갔고 저도 출근했죠. 여느 때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아침이었어요. 오전에 한창 일하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 놈이었죠. 그 친구가 발령이 나서 한동안 못 봤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 목소리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화 받자마자 농담 같은 말로 시작하는 놈인데 그날은 어쩐지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소리를 자꾸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되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때부터 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또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조심 이러더라고요. 그 재수 씨는 잘 지내지? 뭐 둘 사이는 괜찮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아내 안부랑 우리 사이까지 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없다는 제 대답에 친구 반응이 뭔가 곤란한 기색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시원하게 말하라고 했더니 친구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재수 씨랑 이혼했었냐?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거나.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웃으면서 되물었어요. 그런데 웃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저쪽에선 웃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뒤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보낼 테니 화내지 말고 한번 보라고요. 그 말투가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웃음기가 싹 가시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친구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진짜로 봤구나 싶었거든요. 잠시 뒤에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요. 그 창가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보던 수수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운 옷을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기고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얼굴에 어찌나 화사한 웃음이 걸려 있는지 그런 표정을 아내한테서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딱 봐도 돈 꽤나 있어 보이는 그런 남자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주 다정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절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내가 실은 바로 옆 테이블에 있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재수 씨를 부르는데 같은 이름이 아니더라. 딴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잘못 봤나 했지. 근데 앞만 봐도 재수 씨잖아. 그래서 이혼했나 한 거지.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확대해봤어요. 혹시 닮은 사람은 아닐까?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고요. 근데 아무리 보고 또 보고 100번을 봐도 제 아내였어요. 제가 30년을 봐온 그 얼굴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서류를 봐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 누가 말을 걸어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낯선 옷과 화사한 웃음, 젊은 남자, 그리고 다른 이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수영 가방 들고 나간 사람이 저녁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인사하고 저녁이면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30년을 그래왔으니 뭐 그런 거야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 사람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어떻게 알아내야 할까? 근데 저는 뭐든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오래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든 확인이 먼저였어요. 증거도 없이 몰아붙이면 안 된다. 확실히 알고 난 뒤에 판단하자. 그게 몸에 밴 버릇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걸린 게 수영이었어요. 아내가 매일 아침 수영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다니는 그 수영장에 전화를 넣어봤어요. 회원 확인할 게 있다고 둘러대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저를 또 한 번 얼어붙게 했어요. 몇 달 전에 회원권 다 끝나셨는데요. 그 뒤론 등록 안 하셨어요? 전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럼 그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수영 가방을 들고 나가서 젖은 머리로 돌아온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세요? 매일 저를 속이려고 일부러 어디선가 씻고 수영복까지 챙겨서 나갔다가 오는 아내. 그 정성과 치밀함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날 속이는데 아주 도가 텄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붕어빵을 받아들고 웃던 얼굴, 동생이랑 같이 살자던 그 말, 그렇게 따뜻하던 사람, 그게 지금까지 다 연기였나? 나는 30년을 속고 산 바보였나? 그래도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빌고 있었어요. 제발 친구가 잘못 본 거였으면,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은 빗나가고 있었어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수영만 그랬으면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돈이었어요. 그날은 아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식탁에 아내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원래 저는 아내 휴대폰 같은 걸 절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이 갔죠. 보낸 사람이 장모님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은 보냈다. 이게 마지막이다.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알지. 걱정돼 잠이 안 온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돈을 보냈다니. 그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니. 그럼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어느새 아내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여러 번요.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면요. 친정에 손 벌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지금껏 친정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뭘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센 사람이 장모님한테 그것도 여러 번 돈을 받았다? 그것도 저한텐 입도 뻥끗 안 하고요. 전 그때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대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자존심을 다 접고 친정에까지 손을 벌렸을까?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물소리가 멈추는 기척에 전 얼른 휴대폰에서 눈을 뗐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죠.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그 문자가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아내가 젖은 머리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앉는데 그 옆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까지 손 벌려가며 저 몰래 어디론가 흘려보낸 돈.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구나. 뭔가 훨씬 더 깊고 큰 게 이 사람한테 있구나. 그러다 아내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다른 휴대폰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아는 아내 것 말고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휴대폰요. 어떻게든 그걸 켜보려고 했는데 잠겨 있어서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열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아내가 저 모르게 다른 휴대폰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이걸 어떤 남편이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를 직접 뒤쫓기로 했어요. 제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회사에는 연차를 냈지만 아내 앞에서는 출근하는 척했어요. 그러고는 어김없이 수영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내의 뒤를 따라갔죠. 예상대로 아내는 수영장 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곧장 시외 쪽으로 나가는 차를 타더라고요. 저는 제 차로 그 뒤를 조심조심 쫓았어요.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손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아내가 향한 곳은 바로 그 사진 속 바닷가 도시였어요.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그곳에서 아내는 조용한 동네의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제가 알아보니 아내 명의로 된 집도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전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그 집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집을 드나드는 게 아내만이 아니더라고요. 사진 속 남자도 그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저는 며칠에 걸쳐 그 도시를 오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며 흔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기저기 이 도시 곳곳에 두 사람이 함께 다닌 흔적이 꽤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대에 머리를 박은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진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 도시에 또 다른 집이 있고 다른 이름이 있고 나 모르게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다. 나랑 사는 30년은 그저 껍데기였고 진짜 인생은 여기에 따로 있었던 거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속아서 바보처럼 산 거다. 그 생각에 다다르자 저는 더 볼 것도 없다 싶었어요. 저는 그 길로 차를 돌려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혼하자. 그냥 다 끝내자고요. 그날 밤이 제일 길었어요.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국이 식을까봐 몇 번이나 다시 데웠다면서요.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내 앞에서 밥을 뜨고 있나. 몇 시간 전에는 다른 남자랑 있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자기 오늘 얼굴이 안 좋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그렇게 묻는데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다 떨렸어요. 걱정해주는 다정한 목소리가 그날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입맛이 없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밤에도 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벌써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이 얘기를 동생한텐 어떻게 꺼내나? 동생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일을 알면 동생이 얼마나 놀랄까. 세상에서 제일 따르던 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 그 여린애가 충격을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동생한텐 좋게 둘러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걸로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무렵에 동생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옆동에 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오가던 애가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요. 문자를 보냈더니 바쁘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워낙 정신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동생도 뭐 바쁜 일이 있겠거니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 보고요. 며칠을 더 끙끙 앓다가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는 못 산다. 확인만 한 번 더 하고 이번엔 그 남자 앞에서 둘이 딴살림 차린 그 집 앞에서 아내한테 직접 따져야겠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내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용히 준비했어요. 몇 날 며칠을 혼자서요. 서류를 다 챙겨서 가방에 넣던 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금껏 함께 산 사람하고 끝을 낸다는 게 그게 종이 몇 장으로 정리가 된다는 게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속고는 못 산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도시로 차를 몰았어요. 이번엔 뒤를 밟는 게 아니었어요. 끝을 내려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보이는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그러고는 이혼 서류가 든 가방을 옆자리에 놓고 운전대를 꽉 쥔 채로 그 집을 노려봤어요. 오늘은 기어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현장을 잡아서 그 앞에서 다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마쯤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아내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 남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장면을 보고 그만 눈이 뒤집혔어요. 아내가 그 남자하고 나란히 걸어 나오는데 그 남자 팔에 아내가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면서 골목을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이성이 끊어졌어요.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서류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저놈 멱살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을 짓밟은 놈, 내 가정을 다 망친 놈.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한테 달려들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안 와!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막 멱살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팔을 두 손으로 붙들면서 제 팔에 매달리듯이 소리쳤어요. 여보, 제발 지금 이러면 안 돼. 다 망쳐요. 다 망친다고. 저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다 망친다뇨? 저는 아내를 노려봤어요. 이 판국에도 저 남자를 감싸는 거냐고. 어떻게 내 앞에서 어떻게 저놈을 두둔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얼굴이 이상했어요. 제가 생각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바람난 여자가 남편한테 들켰을 때 지을 법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다급하게 뭔가를 지키려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는지 아주 능글맞게 끼어드는 거예요. 사모님,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실까?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그 남자가 제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느끼하고 능그렁이 같던지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내였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획 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얼음장 같은 거예요. 전 그런 눈빛을 아내한테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그 남자한테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남자가 뭔가 미심쩍은 얼굴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별일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팔을 죽어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골목을 벗어나 사라질 때까지요.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아내가 제 팔을 놨어요. 그러고는 저를 조용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저는 씩씩거리면서 다 알고 있고 이혼 서류도 다 준비해 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 봤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나를 몰라서 그래? 저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누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보고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골목을 뛰어오는 그 사람은 제 동생이었어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던 동생요.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한 거예요. 동생이 절 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아내가 딴 남자랑 다른 도시에 있는데 여기 우리 동생까지 나타났다?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설마 동생까지 이 일에 다 끼어 있었나? 나만 쏙 빼놓고 둘이서 짜고 날 속인 건가? 저는 동생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도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 나한테 숨긴 거야? 어? 내가 너 오빠야. 남이 아니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제가 하도 험하게 나오니까 동생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서 계속 몰아붙였어요. 말을 해. 대체 무슨 일인데 왜 다들 나만 바보로 만드냐고? 사람 우스워? 그때 아내가 제 앞을 딱 막아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 여보. 제발. 당신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은주가 제일 피해자야.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니까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동생을 제 등 뒤로 숨겨주듯 보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절 보면서 다 말하겠다고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저 남자 누군지 알아? 나랑 뭐 무슨 사이? 은주 등쳐먹은 사기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처음부터 똑바로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동생을 대신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몇 달 전에 은주가 수영장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졌다고 당신도 좋아했잖아. 바로 그 수영장에서 저 남자가 접근한 거야. 자기도 수영 배우러 온 사람인 척하고 들어와서. 저는 동생 쪽을 돌아봤어요.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대. 근데 이 인간이 몇 달을 아주 공을 들였어. 챙겨주고 조금씩 다가와서. 당신도 알잖아. 은주가 얼마나 낯을 가려. 사람 하나 마음에 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성격이야. 그런 애 경계를 다 풀어놓고는 어느 날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한 거야.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동생이 어떤 애인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아내가 젖은 눈으로 절 보면서 그랬어요. 여보, 은주가 40 넘도록 남자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런 사람한테 태어나 처음으로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 나라도 그랬을 거야.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인데. 동생이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내 등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어찌나 서럽던지 제 가슴이 다 미어졌어요. 아내가 동생 등을 쓸어주면서 저한테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근데 저 인간이 자기가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했대. 좋은 투자 자리가 있는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라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니까 결혼 자금 모을 겸 같이 하자고. 처음엔 적은 돈 넣게 하고 진짜로 불려서 돌려줬어. 은주가 그걸 보고 홀딱 믿어버린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짐작이 가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턴 걷잡을 수가 없었지. 은주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가게 차리려고 아끼고 아낀 그 돈을 저 인간한테 다 갖다 바쳤어.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냈고. 그러다 어느 날 저 인간이 연락을 뚝 끊은 거야. 돈은 이미 다 넘어간 뒤였고. 저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그동안 동생 얼굴에 그늘이 졌던 것도, 연락이 안 되던 것도 이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큰일을 당했으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걸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어릴 때부터 당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그 무서운 오빠한테, 남자한테 속아서 전 재산 날렸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 말을 하느니. 아내가 거기서 말을 뚝 멈추더니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저는 그 뒷말을 짐작하고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아내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은주가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하면 정말 못 볼 뻔했어. 내가 계속 연락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 그러다가 느낌이 안 좋아서 들어갔는데 그때 붙잡은 거야. 조금만 늦었어도 나 그날 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전 그 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 동생이 그 지경까지 갔었다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 뒷조사나 하고 이혼 서류나 챙기고 있는 동안에요. 저는 동생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난 뭐하고 있었던 거냐? 동생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잘못 아니라고.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더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아내가 눈물을 훔치더니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얼굴로 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은주 붙잡고 내가 그랬어. 절대 네 잘못 아니라고. 우리 이대로 안 당하고 있는다. 어떻게든 되돌려 받아주겠다고. 근데 내가 그 놈을 그냥 경찰에 신고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벌써 낌새채고 도망갔을 거야. 돈은 영영 못 찾고. 이런 놈들은 신고 들어가는 순간 증거 다 없애고 잠적하거든. 나 은행에 있을 때 그런 거 숱하게 봤어. 그래서 다르게 하기로 한 거야. 내가 직접 그놈한테 접근하기로. 저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은주가 소개해준 부잣집 형님인 척했어. 일부러 이름도 다르게 쓰고 나도 좋은데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놈이 큰 물주 나타났다고 아주 나한테 딱 달라붙더라. 그 바닷가 도시는 이놈이 물주들 데려가서 구워 삶는 데야. 그 집도 그래서 드나든 거고. 난 이놈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딴 이름은 그놈을 속이려고 쓴 가짜 이름이었고, 두 번째 휴대폰도 그놈하고만 연락하려고 따로 마련한 거였어요. 그러다 장모님한테까지 빌린 그 돈은 뭐였냐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내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큰 물주인 척 하려면 진짜로 돈을 좀 넣어야 하잖아. 미끼를 던져야 보니까 당신한테 말은 못하고 친정에 잠깐 빌린 거야. 엄마한텐 그냥 사정 있다고만 하고. 여보, 그거 알아? 그 돈 이놈한테서 이자까지 쳐서 다 되찾을 생각이었어. 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불륜의 증거라고 딴살림 차린 증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동생을 구하려고 아내가 홀로 뛰어다니는 흔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며칠 동안 그 사람을 얼마나 모질게 의심했는지, 이혼 서류까지 챙겨서 여기까지 쫓아온 제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가 든 가방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전 여전히 울고 있는 동생과 그런 동생을 감싸는 아내를 번갈아 보면서 오열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나쁜 놈이야. 당신이 이러고 다니는 동안
난 내가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러고는 젖은 눈으로 원망 하나 없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당신한테 말 못한 내가 잘못이지.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어? 당신 쫓아가서 그놈 멱살부터 잡았을 거야. 아까 골목에서처럼. 그럼 그놈은 도망가고 돈은 영영 못 찾아. 난 은주 돈 꼭 되찾아주고 싶었어. 이 애가 다시 일어서려면 그게 있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당신이 몰라야 했어. 미안해. 전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다 계산해 넣고 그 무서운 일을 혼자 짊어지고 온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셋이 부둥켜 안고 있다가 아내가 눈물을 쓱 닦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남자를 볼 때 봤던 그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요. 근데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당신이 알았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혼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였어. 증거는 거의 다 모았는데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해. 그놈을 완전히 올가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만들 한 방이 필요한데 나 혼자선 못해. 당신이 도와줘야겠어. 당신 그런 거 잘하잖아. 서류 따지고 돈 흐름 뒤지고. 저는 눈물을 닦고 아내를 보며 물었어요. 이제부터 뭘 하면 되냐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 이혼 서류를 품고 다니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하고 한편이 돼서 그 사기꾼을 때려잡을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 팀이 돼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아내랑 동생을 앉혀놓고 그동안 모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놓고 봤어요. 제가 그래도 인사팀에서 평생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 뽑고 서류 따지고 뭐가 맞고 안 맞는지 앞뒤를 맞추는 일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남긴 서류들을 쭉 훑어보니까 딱 걸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네. 이거 봐. 돈이 여기서 여기로 빠졌다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 이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서 하는 거야. 돈 세탁하는 놈이 있어. 제 말에 아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서류를 짚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그 남자는 얼굴 마담이고 사람을 꿰는 놈이 따로 있고 돈을 받아서 이리저리 옮겨 감추는 놈이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놈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우리 동생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그동안 조사하면서 그 수영장이며 문화 강좌며 중년 여자들이 모이는 곳을 돌면서 똑같이 당한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다들 우리 동생이랑 비슷했어요.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살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마음을 홀리고 돈을 빼낸 거죠. 다들 수치심에 숨기고만 있었지 저마다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랬죠. 혼자 당하고 숨기면 저놈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뭉치면 저놈들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만 말해주시면 돼요. 처음엔 다들 겁을 냈어요. 창피하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만큼 증거가 보였고 이만큼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 사람들 손을 잡고 그랬어요. 절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우리 같이 되찾읍시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모이고 제가 그 자료를 다 모아서 하나로 엮었어요.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하소연이었는데 딱 정리해서 모아놓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기 조직의 그림이 되더라고요.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떻게 당했는지가 한눈에 딱 보이게요. 그런데 그 무렵에 그 남자가 낌새를 친 거예요. 아내가 며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니까 그 물주가 이상하다 싶었나 봐요.
게다가 골목에서 저랑 마주쳤던 게 마음에도 걸렸겠죠. 그놈이 슬슬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 그놈이 우리 동생한테 연락해서 협박까지 했어요. 어디 가서 입 잘못 놀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너도 공범으로 엮어버리겠다고요. 그 전화를 받고 동생이 사색이 돼서 저희 집으로 건너왔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우리 동생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협박까지 해?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그놈이 도망가기 전에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정을 파기로 했어요. 아내가 다시 그놈한테 연락을 넣었어요. 저는 옆에서 아내가 통화하는 걸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목소리 하나 안 떨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며칠 연락 못 드려서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것보다 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넣어보려고요. 액수가 좀 커요. 지난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전화기 너머로 그놈 목소리가 확 달라지는 게 저한테까지 들렸어요. 큰돈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다급하게 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그동안 대표님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얼굴도 모르는 분한테 넣으려니까 저도 겁이 나서요. 그놈이 변명을 뭐라고 늘어놓으니까 아내가 더 야무지게 받아쳤어요. 아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얼굴만 한번 뵙자는 거예요. 대표님 나오셔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만 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할게요. 대표님 얼굴 확인만 하고 폰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쏴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얼굴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계좌로 넣겠다고 하니까 그놈 입장에선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돈에 눈이 먼 놈이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직접 나오겠다고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됐어. 물었어. 이제 이놈 나올 거야. 전 그때부터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뭐가 맞고 안 맞는지, 어디가 빈틈인지 따지는 일이요. 저는 몇 번이고 되짚었어요. 그놈이 나오는 순간 딱 그 현장을 잡아야 한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저랑 아내는 만나는 장소와 시간까지 하나하나 빈틈없도록 정해뒀어요. 그리고 우린 그 자료를 다 들고 미리 경찰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경찰도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한 서류 뭉치를 딱 펼쳐 보이니까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날 이 시간에 이 사람 돈 받으러 직접 나옵니다. 피해자가 우리 동생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이만큼입니다. 이번에 놓치면 이놈 영영 못 잡아요. 제 말에 경찰이 자료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약속한 날 전 아침부터 심장이 조여왔어요. 그놈이 나오기로 한 곳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어느 카페였어요. 창가에 앉으면 드나드는 사람이 훤히 보이는 곳이요. 아내가 먼저 그 자리에 나가 앉기로 했고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다른 일행인 척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가 미리 이야기해둔 경찰들이 손님인 척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그놈이 나타났어요. 그놈이 특유의 능글맞은 얼굴로 아주 여유만만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큰 건 하나 물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얼굴을 가린 채 손에 땀을 쥐고 그 광경을 봤어요. 그놈이 아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직접 뵈니 더 반갑네요. 근데 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러실까.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받았어요. 아유 대표님, 제가 확실한 게 좋아서요. 계좌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 넣을게요. 아내가 전화기를 꺼내드니까 그놈 눈이 그 화면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아주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그놈이 신나서 계좌번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걸 또박또박 따라 부르면서 마지막쯤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금주가 이거 대표님 본인 맞으시죠? 큰돈이라 저도 확인은 해야 했어요. 그놈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어서 넣으라는 듯 손가락으로 화면을 툭툭 가리켰어요. 자기 입으로 이름을 대고 자기 계좌를 부르고 우리가 원한 건 딱 그거였어요. 얼굴, 이름, 계좌 그 세 개가 한자리에서 맞아떨어지는 그 장면이요. 아내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돈 넣는 신용만 하고는 그러더라고요. 어? 잠시만요. 이체가 한도에 걸렸나 봐요. 잠깐만요. 은행에 확인 좀 하고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통화하는 척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잠시 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조용히 그놈 자리로 다가갔어요. 아까부터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그놈한테 신분증 같은 걸 내밀면서 목소리를 낮춰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소란도 없었어요. 그냥 경찰서로 같이 좀 가셔야겠다고요. 그놈이 처음엔 무슨 소린가 하는 얼굴이더니 상황을 알아채군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벌떡 일어서려는데 어느새 양옆으로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어? 아니 이게 무슨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 정당한 투자 받는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우물거리는데 그 능글맞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다 떨리더라고요. 경찰이 그놈이 방금 부른 이름하고 계좌를 확인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니 조용히 가자고 했어요. 그놈은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는지 더 버티지 못하고 떠밀리듯 일어섰어요. 저도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놈이 끌려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그때 아내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놈 앞에 딱 섰어요. 아이 대표님 어떡하면 좋아. 꼬리가 딱 밟혔네. 난 누군지 알아요? 그놈이 눈만 껌뻑거리니까 아내가 아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등쳐먹은 그 여자. 수영장에서 만났다는 그 순진한 여자. 그 사람 내 시누이예요. 내가 지난 몇 달을 당신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다 모았어요. 그놈 얼굴이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갔어요. 아내가 쐐기를 박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등쳐먹은 사람이 몇인 줄이나 알아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여기 증거로 있어요. 큰 물주 나타났다고 좋아서 넙죽넙죽 다 불더니 그게 다 당신 잡는 올감이었어요. 잘 가요. 아마 얼굴 보는 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가서 반성 좀 제대로 하고 나와요. 그때 저도 못 참고 앞으로 나섰어요. 몇 주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던 그 응어리가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동생 아버지 노릇하면서 이 약물고 키웠어. 그 애가 40 넘도록 사람 하나를 못 믿고 혼자 살았어. 넌 돈만 가져간 게 아니야. 마음까지 다 짓밟은 거야. 돈이야 찾으면 그만이지만 내 동생 가슴에 낸 상처는 무슨 수로 갚을 건데? 어? 제 목소리가 커지니 그놈이 움찔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놈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네 놈이 내 동생 인생 망친 것처럼 너도 오늘로 끝이야. 그 안에서 평생 썩어. 난 밖에서 그거 지켜보면서 내 동생하고 잘 살 거니까. 그놈이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며칠 동안 새카맣게 타들어갔던 속이 그제야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어요. 경찰이 흐름을 따라서 나머지 놈들까지 줄줄이 잡아들였어요. 사람 꿰던 놈, 돈 세탁하던 놈, 뒤에서 판버린 놈. 조직 전체가 뿌리채 뽑힌 거예요. 그놈들 모두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빼앗긴 돈을 되찾았어요. 다는 아니어도 상당한 돈을요. 우리 동생 돈도 다른 피해자들 돈까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은요,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도 태어나서 처음 마음을 준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당한 게 더 아팠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 곁을 한결같이 지킨 게 제 아내였어요.
착하고 마음 고운 건 절대 잘못 아니야. 우리가 옆에 있잖아. 천천히 다시 일어서자. 그 말에 동생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되찾은 돈으로 하고 싶어 하던 작은 가게도 열었고요. 여전히 낯은 가리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만은 않아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 곁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요. 하마터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을 제 손으로 내칠 뻔했죠. 그 따뜻한 사람을, 우리 동생을 살린 평생 갚아도 부족할 사람을요.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끝까지 모르고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다 안다고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없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믿어주세요.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제가 30년 만에 아주 비싸게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